안녕하세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이정아입니다. 네, 이제 12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청소년기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었죠. 그 시기에는 질풍노도의 시기고 또한 그 시기에는 자아정체감에 대해서 그러한 개념이 중요하다. 자아정체감 성취인지 유예인지 유실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성인기로 넘어갈 거예요. 네, 성인기는 보통 우리 청소년기 거기를 지난 다음에 이제 오는 가장 신체적으로 왕성한 시기입니다. 청년기라고도 하고 성년기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성인 그러면은 20세 이상부터 노인이 되기 전까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성인 가운데에서도 청년, 성년, 중년과는 좀 다른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는 일반적으로 20세부터 한 40세까지 우리가 보통 40세가 넘어가면은 중년이라는 말을 씁니다. 중년기가 되기 전까지죠.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보통 20세부터 40세가 되는 시기에는 이제 거의 부모님과 독립을 하죠. 요 시기가 되면은 직장, 20세부터 40세는 직업을 갖게 되고 또 이성을 사귀게 되고 배우자와 결혼을 하게 되고 또 40 이전이면은 대부분이 자녀를 또 낳게 되죠. 또 일찍 결혼하신 분들은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를 양육까지 하고 이때가 가장 중요한 그 과업이 일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직업도 가져야 되고 또 이성과의 관계 또 가정을 이루는 거 이것들이 중요한 과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얘기하면은 누군가의 자녀였던 당사자가 이제는 하나의 가족을 이루는 거죠. 원 가족에서 분리되어서 자신의 가족을 이루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과정에서는 일과 사랑이 가장 중요한 거고 또 부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렇지만 이것들이 항상 누구나 일괄적으로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부모의 역할, 또 이거에 따라서 발달 위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인기의 발달 영역, 두 번째로는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관심 영역 두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인기의 발달 영역입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들, 일과 사랑이라는 두 가지의 중요한 과업들을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체적 특징입니다. 청소년기를 거쳐서 이때까지는 발달이 성장을 하는 단계죠. 2차 성징이 일어나고 남성은 더 남성다워지고 여성은 더 여성다워지는 그런 시기를 거쳐요. 그리고 키가 크고 이제 여러 가지 2차 성징을 비롯하여서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은 이제 가장 왕성한 시기인 거예요. 사람은 여러 가지 신체 기능이 20세의 경에 최고조에 달한다는 거죠. 가장 건강한 시기예요. 체력이라든가 지구력, 또 정력 이것들이 최고조에 달한다고 우리 교재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보다 질병도 낮고요. 뭔가 몸도 좀 균형 잡힌 거고 사람의 일생을 놓고 봤을 때에 이때가 전생에 있어서 가장 왕성한 시기라는 거죠. 에너지 넘치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신감도 갖게 되고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기이신 거예요. 시각이라든가 청각이라든가 후각, 미각, 촉각 등의 감각 기능도 이 시기에 최고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요 시기가 지나면 보통 이제 우리가 25세 이후로는 노화가 시작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청소년기를 지난 요 시기가 이제 가장 최고조에 달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정점을 찍고 나면 노화가 일어나는 거죠. 하지만 아시죠? 성장도 개인 차이가 있듯이 노화도 마찬가지예요. 개인 차이가 있어서 우리 동안이네, 노안이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최고조에서 정점을 찍고 나면은 여러 가지로 노화가 시작되는데 개인 차이가 큽니다. 또 그리고 이 개인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유전적인 원인도 있지만 생활 방식, 뭐 예를 들면 자꾸 밤을 샌다던가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게 되면은 건강도 많이 안 좋아질 뿐더러 노화도 촉진되겠죠. 혹은 술을 많이 먹는다. 이것도 역시 내 노화가 있겠죠. 질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면역 체계도 20대 이후부터는 감소를 해요. 또 생식 능력도 바로 이 20대, 이때가 가장 최고조에 이뤘다가 이제 이것이 지나고 나면 감소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중년이 되면은 여러 가지 성인병이 생기고 또 보통 왜 중년이 되면은 비만도 많이 생기고 배가 또 많이 나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중년 때에 그러한 모습을 갖추냐 갖추지 않느냐는 바로 이 성인기 초기를 어떻게 보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시기에 어떻게 보내는가, 운동도 많이 하고 몸을 많이 움직이고 건강한 생활을 하시면은 건강한 중년을 보낼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뭐 살이 많이 찐다거나 술이나 담배를 많이 하면 중년기에는 그에 맞는 건강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성인기가 되면은 질병이나 장애들의 문제가 이제 서서히 생기면서 중년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가 노인시설에서 일을 해보니까 성인기를 잘 보내신 분이 노년기까지 건강하게 보내시더라고요. 지금은 젊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게 중년기가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몸에 이상이 오기 때문에 성인기에 음주라던가 흡연, 스트레스, 약물 이런 거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성인기 가장 왕성했던 이 시기가 왕성했다고 과신하지 마시고요. 이 왕성했던 시기가 바로 중년기와 노년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인기 초기 요 시기에 너무 지나치게 다이어트를 해서 음식 섭취를 하지 않는다던가 이러한 것들은 중년기와 노년기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심리적 특성이에요. 심리적 특성 두 번째는 정서적 발달입니다. 정서적 발달은 곧 성숙을 의미하고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자신을 어떻게 해서 발달시켜 나가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서라는 것은 사람의 감정이잖아요. 생각이라든가 행동, 또 이런 것들이 목소리라든가 제스처, 얼굴, 언어 이런 걸로 표출이 됩니다. 여러분들 말투만 들어봐도 이 사람은 되게 무뚝뚝한 사람이야. 아니야, 이 사람은 굉장히 친절하고 싹싹한 사람이야 라고 우리는 구분할 수 있잖아요. 참 사람이 신기한 게 성격대로 말하고 성격대로 행동하죠. 때로는 언어가 거친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의 어떤 가지고 있는 감정들이 정서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신에 대한 정체감 이런 것도 분명하게 가져야 되고요. 이러한 것들이 그 새로운 가정을 만들고 부모가 되는 이런 과정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죠. 자신에 대한 정체감이 확실치 않다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친밀감을 형성하기가 어렵고, 진정한 친밀감이란 성적 친밀감을 포함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과의 상호관계에서 진실된 심리적 친밀감을 발전시키는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아정체성, 사락, 직업이 서로 연관성을 갖게 되는데 이것이 자신과 잘 맞고 사회적, 문화적으로 적합할 때에 새로운 역량을 가지게 되고 인생에 보람을 느끼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은 정서가 발달해서 타인과의 어떤 관계를 맺으려면 나에 대한 정체감이 먼저 확실해야 된다는 거죠. 이 정체감이 성인기, 중년기, 노년기에 인간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고 다른 사람과의 친밀감도 형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밀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직장이나 혹은 친구 관계, 어떤 조직에서
친하게 지내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성 간의 성적 친밀감도 표현을 한다는 거죠. 이성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성적 친밀감이 있어야지 사랑도 할 수 있고 결혼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뭐 이성과의 관계에 문제 있는 사람, 번번이 뭐 헤어지거나 혹은 이기적인 사고방식을 갖거나 이러면은 원만한 이성관계를 맺을 수가 없겠죠. 이런 거를 발전시키는 기본적인 시작이 바로 자신에 대한 정체감, 자아 정체감이라는 거죠. 이것들이 직업과도 연관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디에 관심이 있고 혹은 어디에 소질이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직업 선택에도 의미가 있는 거고 우리 대학 생활도 그렇고 직업도 그렇고 일단 오기는 왔는데 내 자신과 너무 맞지 않아서 고민을 하는 학생들을 많이 봤습니다. 또 조직에서도 그 직업이 맞지 않아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어떤 것과 잘 맞고 또 내가 보람을 느끼고 사회 문화적으로 아무리 이게 나하고 적합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사회 문화적 관념상 맞지 않을 때에 우리는 회의를 느끼거든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직업이라던가 법적으로 이런 거를 할 때 우리 사회복지를 하시는 분들이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처우는 열악하지만 클라이언트가 뭔가 자립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고 또 우리가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필요한 일을 한다는 거, 취약계층을 돕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성취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것들이 바로 어떻게 보면 힘들어서 이거를 그만둬야지 하다가도 계속 이걸 하게 만드는 어떤 촉진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친밀감이에요. 에릭스는 초기 성인기의 중요한 과업을 친밀감 또는 소외감이라고 하였습니다. 친밀감은 자신의 정체를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없이 타인과 지지적이고 개방적이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친해지면 내가 막 피해를 보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을 갖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우리가 흔히 쟤는 너무 애가 그냥 부침성이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단순히 잘 어울리는 그런 관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깊은 유대 관계를 갖고 서로 지지해주고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에 그걸 대해서 논의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기 통제, 감정이입 또 서로의 장단점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고민이 있으면 누구한테 이야기하죠? 보통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 혹은 친한 사람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의 친밀감이라는 것은 이런 이성관계, 이런 친구 관계 혹은 선후배 관계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성 관계까지도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단은 사람을 사귀지 못하면 어떻게 결혼을 하겠어요. 이 친밀감은 주로 혼인관계에서 형성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자신에 대한 합리적인 자아정체감이 확립된 후에 다른 사람과의 진정한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다는 거죠. 방금 우리 정서적 발달에서 말씀을 드렸죠.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디에 소질이 있는지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고 나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남과의 관계를 친하게 지낼 수 있겠느냐. 어떻게 직업을 선택할 때에 내가 어떤 게 적성에 맞는지를 알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성관계라던가 동료관계에서의 친밀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아정체감이 확실하고 나에 대해 자신감이 있고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밀감의 마지막 완성은 혼인관계, 남녀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와 결혼을 한다는 것은 내 인생을 다 맡기는 거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 사기 결혼을 당했다 이런 거 가끔 종종 언론에 나오죠. 바로 이게 자신에 대한 정체감이 명확하지 않고 타인과의 진정한 친밀감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서로 조건만 보고 결혼관을 하기 때문에 이 과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서로 이제 연애할 때는 잘 맞는 것 같고 다 좋은 것 같았는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면 안 맞는 부분들이 보이면서 티격태격하면서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물론 이 과정을 견디지 못하고
서로 이제 이별을 하는 커플도 많이 있지만 막상 결혼을 해보니까 너무 안 맞는 거죠. 우리 너무 인꼬 부부 같았던 연예인들이 생각보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갖고 뭐 이혼을 했다 이런 경우도 많이 있죠. 서로에 대한 진정한 모습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자, 그런데 결혼이라는 것은 두 사람만 좋고 두 사람만 잘 맞춘다고 되는 게 아니죠. 결혼을 함과 동시에 그 사람의 가족과 나의 가족이 또 맞춰가는 거예요. 또 그 가운데서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은 새로운 구성원에 대해서 또 맞춰가는,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성인기의 친밀감은 사회에서의 우정뿐만이 아니라 결혼 상대와의 그 애정도 표현을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하면은 서로 뭐 한 발씩 양보하고 이해하면 살아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교재에서는 친밀감의 반대를 소외감으로 표현을 합니다. 소외감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에서 벽을 설치하여 자신의 안정감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소외감. 내가 누구와 친밀감을 형성하려고 했는데 그게 완성되지 못하고 소외감을 느끼는 경험을 했어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차피 이 사람도 떠날 거야. 그래서 벽을 설치해서 내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으려고 이 사람과의 관계는 여기까지야 라고 자신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이 관계가 더 나가게 되면 내가 상처받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안정감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교재에 보시면은 이런 소외감은 아동기에 누적된 경험으로 인해서 자아 개념이 잘못 섰다는 거죠. 좀 뭔가 보호받고 양육자에게 충분한 애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과제로 아동기, 유아기, 영아기의 성장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 이유가 그냥 뭐 아동기, 유아기, 영아기 때 충분하게 애정받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성인기가 되면 잘하면 돼, 이게 아니라는 거죠. 다 연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때에 누적된 경험으로 인해서 자아 개념이 확립이 되지 못하고 경직되고 혹은 연약하거나 왜곡되고 이러면은 성인기에 되어서도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그냥 충분히 사랑받고 컸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인기에 어려움을 갖는다던가 여러분들 주변에서 이성 친구가 계속 바뀌는 사람, 예를 들면 바람기가 있다 그러죠. 아니면은 결혼을 했는데 뭐 계속 외도를 한다던가 이런 분들은 성장 배경을 한번 보세요. 분명히 자라나는 환경 속에서 뭐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외도를 했다던가 외도가 유전이 아니라 그렇게 충분한 애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인기에 가서도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분명히 그 어려움이 영아기나 유아기나 아동기에 분명히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성장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지금 강의를 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주 양육자의 양육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누가 주 양육자가 혼자 키우는 것이 아니라 보육기관에서 키우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부모가 되실 분들이니까 부모가 되시거나 아니면 보육기관에서 아이를 뭐 양육하거나 아동센터에서 아동들을 보게 되면은 부모가 해주지 못한 역할들을 여러분들이 대신 해주셔야 돼요.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친밀감이라든가 소외감은 갑자기 하루아침에 성인기가 되어서 뿅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영아기부터 유아기부터 아동기에 걸치면서까지 이게 누적된 경험으로 인해서 성인기에 인간관계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인기의 심리적 특징 네 번째는 결혼과 성이에요. 이제 먼저 결혼을 하려면 배우자를 선택해야겠죠. 사랑을 구성한 요소는 친밀감이에요. 일단은 뭐 친해지고 뭔가 이렇게 좀 잘 만나고 이래야지 보통 친해질 거 아니에요. 성인기에는 이성과의 친밀감이 형성되고 그것이 사회적 관계의 중요한 요소인 거죠. 여러분들 뭐 요즘에는 청소년기에도 이성 친구가 다 있습니다만 청소년기에 만난 이성과
성인기에 또 만난 이성은 좀 개념이 다르죠. 이 관계가 성숙되게 되면 우리는 결혼을 하면서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냥 우리가 이성 친구를 만나는 것과 결혼은 또 다른 개념인 거죠. 결혼에서는 무언가 책임이 따르고 의무감이 따르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인생을 이 사람과 하는 거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성 친구일 때는 그 사람이 뭐 아프거나 병들거나 사업이 실패하거나 이런 거를 물론 이성이니까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내 삶이 온전히 흔들리지는 않아요. 하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은 배우자가 아프거나 배우자가 실직을 당했거나 뭐 배우자가 나를 배신하거나 이런 것들이 내 삶에 온전하게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서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삶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또한 이게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준비는 신체적으로 성숙하고 우린 요즘에 요것만 보죠. 더 중요한 것은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령 이제는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서 두 사람이 돈을 벌어서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이 있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뭐 성숙 그런 단계들 또 몸은 성숙하고 나이를 먹었지만 정서적으로 자립이 안 된 상태에서 가정을 이루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 간혹 가다 보면은 뭐 시월드에 지나친 간섭 혹은 처월드에 지나친 간섭 이런 것들이 보면 나오죠. 부부만의 문제를 두 사람이 결정하지 못하고 시댁의 어르신들이라던가 친정의 어른들이 찾고 개념 그 관여하는 그런 개념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배우자의 선택은 결혼 생활의 행복과 안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물론 우리가 다 원하는 배우자는 모범답안같이 똑같아요. 성실하고 뭐 다정다감하고 특히 여성분들이 원하는 배우자, 가정적인 남자, 뭐 유머 감각이 있고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남자. 이제 거기다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같이 뭐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 이런 것들이 보면 있잖아요. 이것들이 나중에 결혼과 동시에 그 이후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그냥 뭐 좋으니까 아무것도 조건 안 보고 이러지만 어른들이 생각하시면 여러 가지 조건도 많이 보시고 하잖아요. 그분들은 직접 결혼 생활을 해보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뭐 결혼을 하는 배우자가 어렸을 때의 가정 환경이 안 좋아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던가 아니면은 또 너무 지나치게 아쉬운 거 없이 커서 너무나 정말 우리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라던가 혹은 사회적인 배경들.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는 그랬어요. 보면은 주변에서 하는 얘기가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은 뭐냐면 그냥 무난한 집에서 자란 사람. 너무 가난하지도 않고 너무 부자도 아니고 그냥 양쪽 부모님 다 계시고 그냥 무난하게 산 사람. 이게 가장 좋은 배우자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자,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는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대요. 이제 이거를 우들이라는 학자가 분석을 했어요. 봤더니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보통 가족이나 친구, 동료, 학교 등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는 친숙한 장소에서 배우자를 만나게 된대요.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보통 우리가 어디서 배우자를 만나나 거의 뭐 학교 선후배 혹은 뭐 직장 동료 아니면은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죠. 여러분들 지금 이성 친구를 사귀신다면 어디서 만나시나요? 우드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지리적으로 가깝고 만날 기회와 상호작용이 많은 사람들로 제한하는 근접성의 여과망이라고 합니다. 뭔가 자주 만날 수 있는 학교라던가 직장이라든가 뭐 교회 이렇게 뭔가 카테고리가 있어가지고 자주 만날 수 있는 조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 가운데 물론 1학년들은 아직 수업을 뭐 학교에서 안 했기 때문에 볼 기회가 없었지만 우리 2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학교 혹은 같은 과에서 사귀는 커플도 꽤 있거든요. 계속 보면서 지리적으로 가깝고 만날 기회가 많아야지 자꾸 봐야 정도 들고 끌린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서로 끌리고 매력을 느끼는 여가망으로 제안하는 매력이에요. 매력 여가망. 서로 끌리는 것. 나는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끌려. 나는 악기를 되게 잘 다루는 사람. 이런 개인적인 그런 끌리는 매력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연령, 인종, 종교, 교육 수준 등 사회적 배경이 유사한 사람끼리 만나는 사회적 배경 여가망이에요. 보통 이제 우리 학교는 기독교 학교고 대부분의 친구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보통 뭐 종교가 같아야 되죠. 또 연령도 너무 나이 차이가 많거나 그리고 대부분 여러분들 결혼을 하게 되면요. 거의 다 학력이 비슷해요. 거의 뭐 대졸은 대졸끼리 가고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대부분이 남자 여자가 학력이 비슷하거나 그게 아니면 보통 여성분들이 한 단계 낮거나 거의 이런데 물론 뭐 남성분이 낮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런데 비슷하다는 거죠. 여러 가지 뭐 취미가 비슷하거나 이런 것들. 네 번째로는 태도나 가치관이 비슷한 일치의 여가망. 나하고 비슷한 점이 많은 사람. 뭐 생각하는 가치관이 비슷하다던가 돈에 대해서 삶의 방식들 이런 게 비슷한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서로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고르는 상호 보완성의 여가망. 나한테는 이런 점이 없었는데 이 사람은 이런 게 있네? 이게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또 학자는 그런 말을 해요. 내가 갖지 못한 것을 이 사람은 갖고 있기 때문에 보완해 줄 것 같아서 그 사람을 골랐는데 또 살다 보면은 그 부분 때문에 힘들어하는 커플도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아무튼 간에 이러한 부분도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결혼 준비 상태의 여가망인 거예요. 너무너무 서로 좋아하고 다 많은 조건이 좋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지금 취업을 안 해서 뭐 소득이 없다던가 아니면 나이가 너무 어린다던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결혼 준비 상태가 되지 못하면 아직은 배우자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세요? 공감을 좀 하시나요? 저는 여기서 특별하게 공감하는 게 바로 세 번째. 유사한 사람들로 제안하는 거, 그 다음에 태도나 가치관이 비슷한 거. 저는 이거를 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여성분들과 남성분이 물론 다르긴 하겠지만 대부분 아마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두 번째는 결혼과 성입니다. 이제 배우자를 선택했어요. 결혼이라는 것은 사랑을 실현하고 합법적으로 성적 욕구를 충족하며 남녀 간에 경제적 협력이 가능하게 합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마치고 부부라는 테두리 안에서 어떤 성행위가 합법화된 관계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하고 합법적인 성행위를 통해서 정서적인 안정을 얻고 또 자녀를 출산하고 이제 정말 성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육체적 성숙도 중요하지만 어떤 정서적인 성숙, 자립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과거와 달리 요즘에는 결혼 연령도 많이 올라갔는데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아직까지도 시월드라든가 처월드가 결혼 생활에 개입을 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가정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육체적 정서적 성숙이라는 것은 개인 차이가 있어요. 또 이것은 사회적 문화적인 또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지금은 결혼 연령이 점점 늦어지고 있지만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20대 초반 저희 어머니는 20살에 결혼을 하셨거든요. 이렇게 결혼 연령이 여러분 나이에 결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20살만 되면 어른이라고 봤다는 거죠. 이게 사회적인 환경이라든가 배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제 처음에는 몇 년간은 친밀감이 되게 어렵죠. 연애할 때는 하늘이 별도 따줄 것 같지만 결혼을 하다 보면은 뭔가 이제는 맞춰야 될 게 되게 많고요. 하나하나 연애 때와 다른 이제 그런 모습들을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성 칼럼니스트가 그런 말을 했죠. 결혼을 하려면
여행을 한번 가보라 그래요. 여행을 며칠 동안 같이 그 사람하고 가봐서 여행을 가보면 그게 보인다고 합니다. 연애와 결혼은 다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생활들이 어떤가 이런 것들을 보고서 이제 결정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몇 년간의 친밀감 형성이 어려워요. 각자 다른 문화에 살았고 각자 가정마다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집은 가사 분담이 굉장히 잘 된 집이었고 어떤 집은 남자가 주방에 들어가면은 큰일 나는 집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경 속에서 무언가를 한다는 게 이게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서로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부모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거. 여러분 주변에서 이렇게 보시면요. 처음에는 뭐 이제 결혼을 하면은 막 부모님이 반찬도 해다 주고 완전히 독립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서서히 독립하는 이제 과정으로 가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서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원가족으로부터. 즉, 각자의 부모님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이것들이 둘 사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생활과 행복을 만족을 가져다 주는 요소는 되게 많은데요. 그 중에서 사회 경제적 지위, 뭐 결혼 기간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부부 간의 사이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얼마나 상호작용을 하면서 무언가를 결정할 때에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얼마나 그것들을 만족시키며 조율을 잘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가족 간의 그 부부 간의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소통인 거죠. 또 요즘에는 가사 분담, 서로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또 이 과정에서 첫 아이가 출생하면은 더 이제 부딪히는 게 많이 있죠. 양육 방법에 대한 뭐 이런 것들. 결혼 만족도 또는 부부 간의 상호작용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은 사회 경제적 지위와 결혼 생활 기간, 남편의 심리 사회적 성숙도, 부부 간의 의사소통 유형 등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 아내의 심리 사회적 성숙도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가 아직은 남편이 주도권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편이 결혼 전에 어떠한 가정에서 살았느냐, 지나치게 가부장적이거나 이런 것들, 또 많은 통계를 보면은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가정들은 부부간의 만족도가 낮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남자의 심리가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그 부양자가 남자기 때문에 남자가 뭐 실직을 하거나 여성보다 급여가 낮거나 이러면은 이제 그 자존심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것 때문에 뭔가 이제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도 많이 있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만족도가 낮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많이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주는 요소는 많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 교재에서 보면은 서로 배경이 유사하고 6개월 이상의 구원 기간을 가지고, 즉 6개월 이상의 연애 기간을 가지고 20세 이후에 결혼을 하여서 결혼 1년 이후에 첫 아이를 가졌을 때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할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 생활 1년 이후에 첫 아이를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두 사람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갖는다는 거예요. 각자의 서로 다른 환경 속에 살아온 사람이 결혼을 한 것도 힘든데 거기다가 아이까지 임신을 하게 되면은 여성들은 임신을 하면 어떤 호르몬의 영향으로 성격도 변하고 정서가 변하고 이런데 서로 적응하는 것까지 겹치게 되면은 또 시부모가 생기고 처가의 부모가 생기잖아요. 이러한 가정이 더 힘들다는 거예요. 또 6개월 이상 연애 기간, 보통 이제 우리 어른들은 4계절은 만나봐라, 즉 1년은 만나봐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살아보니까 주변에서 보면은 이제 1년 이상 만나면 너무 많이 따지고 재는 커플도 많이 있어요. 그런 반면에 만난 지 진짜 얼마 안 돼갖고 막 2달 만에 결혼한 커플들이 오히려 그런 신비감 때문에 더 알콩달콩 잘 사는 커플들도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하여튼 4계절은 만나봐야지 보통 우리가 이성을 사귀게 되면은 뭐 사랑의 호르몬, 도파민 혹은 세라토닌 이게 이제 보통 1년 정도, 1년 뭐에서 2년 정도 우리 콩깍지가 쓰였다 그러죠. 그래서 그 시기에는 다 좋아 보여요. 이제 콩깍지가 벗겨져야지 본 모습이 보인다고 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1년 때까지는 하늘의 별도 따온다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 시기가 지나야지 이제 이 사람의 본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6개월 이상 구애 기간을 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서로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못 하거나 너무 지나치게 관여를 하거나 이러면은 결혼 생활이 안정되지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소통의 방법. 활발하고 솔직하고 친밀할수록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있죠. 네, 매슬로우는 생리적인 욕구라는 부분에서 식욕이라든가 우리 수면욕처럼 성욕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면은 어떤 성적 행동과 달라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현대 사회는 성이 많이 개방이 되어서 특히나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지금 불륜공화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이라는 것은 합법적으로 지금 한국은 부부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되는데 성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 부부간이 아니라 내 배우자 이외의 사람하고 하는 거, 혹은 또 이제 혼전 성관계, 혼의 정사 이런 것들이 지금 끊임없이 발생을 하면서 이혼율이 굉장히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부부 중에 한쪽이 성적으로 일탈을 하게 되면은 그 부부가 온전하게 유지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에 그냥 어느 한순간에 정말 뭐 정신적으로 이상 있는 문제자가 아니라면은 어느 한순간에 그렇게 일탈을 하진 않겠죠. 일탈로 가기까지 어떤 과정들, 부부간에 소통이 어렵다던가 혹은 공감대가 없다던가 아니면은 서로의 부모 원가족에 너무 간섭이 많다던가 어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서로 불만을 얘기하고 맞춰가야 되는데 그 과정이 되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일탈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부부간에 서로 상의하고 논의해야 될 일을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상의하면서 마음을 나누고 그러다가 몸까지 나누고 이러면서 가정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바로 이혼율 증가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한국 사회가 심각한 문제예요. 이혼의 이유는 다양하지만 지금 이혼 사후에 가장 큰 게 바로 외도거든요. 외도. 여러분도 이성관계에서 이성과 헤어지는 이유 중에 가장 아마 큰 게 다른 상대가 아마 생긴 문제가 클 거예요. 이렇게 두 사람 사이에 친밀감이 형성이 되고 서로 교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아닐 때. 일단은 성문화도 너무 개방되었고 너무 자유분방하고 또 간통죄가 폐지되고 법적인 그런 게 약해지다 보니까 뭐 벌금 내면 되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쉽게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게 결혼 생활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리적 특성의 5번째는 가족 생활입니다. 네, 이제는 두 사람이 만나서 공동체를 이루는 거죠. 가족은 친밀한 인간관계를 통해서 서로의 애정과 신뢰와 존경, 위안 등의 심리적, 정서적 그런 만족을 얻는 관계죠. 우리가 밖에서 힘든 일이 있었어도 또 가족끼리 서로 지지하고 위로하면서 그런 관계를 얻는데요. 이렇게까지 되기까지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결혼 초기에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던 사람들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또 생활 습관이 다르죠. 아무리 우리가 유사한 조건을 찾지만 또 때로는 유사하지 않은 경우도 있죠. 사회적, 경제적, 교육적, 종교적 배경이 상호 간에 유사하지 않게 되면은 많은 긴장과 갈등을 경험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요. 특히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정서적 안정을 해치고 상호 의존을 감소시키면서 서로에 대한 어떤 그런 민감해지는 부분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혼 초기에 배우자에 대한 적응 및 부부와 관련된 사람들, 즉, 남자 쪽 원가족, 여자 쪽 원가족,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을 위해서 상호 간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때가 되면은 부부간의 생활 습관이라든가 음식 기호, 수면 유형, 신앙생활, 금전관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서로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간의 역할을 합의하여 결정하고 공유하면서 그 역할에 대해서 만족하고 수행하는 게 좋죠. 자, 우리 교제에서는 남편이 아내가
새로운 가정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격려하면서 아내에게 안정감을 주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사회 구조가 여성의 역할이 향상되고 여건이 신장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여전히 결혼 생활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구분이 돼요. 아직까지도. 왜 우리가 남자가 밥을 하면 가사 일을 도와준다고 얘기를 하고 분담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당연히 여자가 하는 건데 남자가 분담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한 단어 자체가 벌써 우리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남성은 한 가정의 이제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 유지를 위해 아무리 맞벌이를 한다고 해도 어쨌든 남자가 버는 돈이 일반적인 가정은 더 크고 남성 생계 부양 가족의 어떤 구조를 많이 갖죠. 반면에 여성은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더 많이 집니다.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거나 몸이 아프거나 그러면 항상 하는 말이 여자가 집에서 뭐 했냐 뭐 이런 얘기를 한다던가 여자에게 많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직업을 가진 아내의 경우는 자녀 양육과 가사 일에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남자가 당연히 여자 일이라고 미루고서 같이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여성한테만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성에게만 요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서로 같이 그 일을 하면서 자녀 교육에도 참여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마치 여성의 일인 양 여성에게만 이야기를 하고 요구를 하면 이 불균형 사이에서 서로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이게 바로 상처가 되기도 하고 이때 이제 거리감을 두기도 하면서 많은 부부들이 갈등을 겪는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거창하고 이런 데서 부부간에 금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 그냥 작은 거에 대해서 부부는 교육 수준이 비슷하고 취미나 특기, 종교 등 서로 공통적인 부분이 많을 때 두 사람 다 유복하고 무난한 아동기를 보내고 부모의 결혼 생활이 원만했을 때 원만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뭐 자라온 환경을 봐라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그냥 무난하게 보냈을 때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부부간의 가치가 확립이 되고 부부간의 사이가 원만해야 그 안에서의 자녀도 원만하게 자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6번째로 자녀 양육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바움린드가 얘기한 2번째 양육 방식은 권위 있는 양육 방식입니다. 방금 전에 봤던 것은 권위주의적. 이거는 권위 있는 양육 방식이에요. 자녀와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규칙을 만들고 결정하면서 규칙에 대해 자녀에게 명확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자녀의 행동에 대해 통제를 하지만 그 이유가 합리적인 거예요. 자녀에게 성숙되고 독립적이면서 해당 연령에 적합한 행동을 기대하되 한정된 범위 안에선 벌을 주기도 해요. 하지만 일관성이 있는 거죠. 자, 권위주의적인 부모는 그 규칙을 부모가 정해요. 그리고 안 하면 너 왜 이렇게 안 해? 야단을 치죠. 근데 권위 있는 부모는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거죠.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권위주의적인 부모 양식은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밤 10시까지는 들어와야 돼. 통금 시간을 딱 정해놓고 10시가 넘으면 너 지금 몇 시야? 하고 야단을 칩니다. 하지만 권위 있는 부모는 통금 시간을 정할 건데 몇 시로 하면 좋겠니? 네가 학원을 가고 하니까 뭐 이 정도가 좋겠구나 하고 자녀와 함께 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 시간으로 해야 되는 건지도 함께 정해주는 거죠. 뭔가 약간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양육을 받은 자녀들은 명랑하고 책임감이 있으며 성취 지향적인 뭔가를 해보고자 하는 또 또래와 우호적인 관계를 갖는 거죠. 하지만 권위주의적인 양육 방식을 가진 거기서 자란 자녀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을 부모가 결정해주고 그에 따르기만 했거든요. 권위 있는 양육 방식 속에 자란 자녀는 부모와 상의해서 본인이 정하고 거기에 본인이 책임을 졌어요. 하지만 권위주의적인 양육 방식은 부모가 정해주고 따르기만 했기 때문에 스스로 선택하지 못하는 그런 행동 양식을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따르지 않았을 때는 처벌이 있기 때문에 위축되어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허용적인 양육 방식입니다. 자녀에게 관심이 많지만 자녀의 행동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믿기 때문에 자녀가 원하는 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하게, 우리 요즘 흔히 얘기하는 버르장머리가 없어 라는 양육 방식인 거죠. 자녀와의 관계는 좋아요. 왜냐면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는 그냥 미성숙하고 부모의 통제가 없기 때문에 내가 한 행동이 지금 옳은지 그른지를 몰라요. 그냥 원하는 대로 다 해준 거예요. 자, 권위 있는 부모와 약간 다르죠. 권위 있는 부모도 그런 양육 방식도 원하는 대로 해줍니다. 하지만 이게 왜 타당한지 낸 설명도 해주고 또 제한도 두죠. 서로 이거를 의견을 조율하면서 규칙을 정하지만 허용적인 양육 방식은 제목만 보면 허용적이니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가 그냥 원하는 대로 하게 내버려 두고 통제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제력이 부족해서 부모의 요구와 통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 행동이 옳은지 틀린지도 모르고, 요즘에 대부분의 가족 방식이 바로 양육 방식이 이거죠. 아이를 하나밖에 안 낳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저희가 굉장히 엄하게 커서 저희 부모님이 권위주의적인 양식이라 그랬는데, 권위주의적인 양육 방식으로 커서 저희 친오빠가 저희 조카를 약간 허용적인 양육 방식으로 키웠어요. 본인이 너무 엄하게 컸기 때문에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또 저희 오빠가 아이를 40살 넘어서 낳았거든요. 늦게 낳기 때문에 첫 아이를, 아이가 하나밖에 없는데 저희 조카가 약간 허용적인 양육 방식이라서 좀 부끄러운 말씀이라면 굉장히 버릇이 없어요. 이렇게 키웠기 때문에. 네, 허용적인 양육 방식이라는 거죠. 아이가 다 그렇지 뭐. 크면은 다 알게 돼. 모르더라고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거든요. 바움린드가 구분한 부모의 자녀 양육 유형의 마지막입니다. 무관심한 양육 방식이에요. 부모 자신의 문제로 인해서 자녀에게 관여하지 않고 요구도 없으며 자녀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서 자녀 양육에 에너지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요. 이렇게 부모의 무관심 속에서 애착이 필요한 단계에 애착도 형성이 안 되고 애정과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거예요. 자아 존중감이 낮고 반사회적인 비행도 하고 자기 통제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냥 관심 자체가 없는 거예요. 허용적인 양육 방식을 가진 부모는 관심이 없지는 않아요. 하지만 통제하지 않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그냥 다 허용해 주는 거지만, 무관심한 양육 방식은 자기 자신의 문제가 있다던가 자기 삶이 바빠서 그냥 낳아만 놓고 관심이 없는 거죠. 너무 바쁜 부모들 혹은 다른 데에 정신이 팔려 있거나 뭐 자신의 욕구가 너무 강하거나 이런 부모들, 이런 양육 방식을 가지고 있죠. 물론 가장 바람직한 것은 권위 있는 양육 방식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의 양육 방식을 잘 몰라요. 누가 주변에서 얘기를 해주면 들으려고 하지 않죠. 또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는 저희 조카가, 오빠가 허용적인 양육 방식을 택해서, 저는 고모지만 제가 느껴요. 우리 조카가 너무 버릇이 없다는 걸. 그래서 전 얘기를 해주거든요. 남들은 미처 얘기를 못하지만 나는 고모니까 얘기를 하는 거다. 오빠 아이를 너무 이렇게 키우는 것 같으라고 얘기하지만 별로 들으려고 하지 않죠.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 내 아이가 혹은 성인이 되지 않아도 학교를 가고 했는데 뭔가 친구와의 관계가 원만치 않다던가 이럴 때 이제 그때 깨닫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양육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지를 빨리 알아야 되고, 그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못된 부분은 빨리 수정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우리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에서 계속 나오지만 이렇게 양육 방식이 중요하다는 거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부모의 양육 방식이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의 성장 방법들이 결국은 인간관계의 기본이 되는 거고, 자아 정체감, 자아 존중감, 자기 효능감, 이런 거에 기본이 되고 성인이 되어서는 인간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어떤 인간관계에 대한 양식들을 빨리
되돌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부모는 올바른 교육관을 가지고 자녀와 많은 대화를 나눠야 되고요. 무조건적으로 체벌을 하는 것도 좋지 않지만 필요할 때는 분명하게 체벌을 하고 엄격하게 해서,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가 감정적으로 자신의 감정이 좋지 않을 때 벌을 준다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모든 부모가 자기 자식은 다 예뻐 보여요. 근데 남들은 꼭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요즘에는 가정이 붕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보통 이제 한부모가 된 여성들은 자신의 부모나 형제와의 접촉이 자신의 그 외로움과 우울감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보고가 있어요. 이혼한 여성들은 배우자와 사별한 여성에 비해서 친구 수가 적고, 왜냐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별은 불가항적인 어떤 그런 거지만 이혼은 뭐 내가 못나서 뭐 내가 인생에 실패했다 이런 개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혼을 한 사람은 친구 관계를 다 끊고 살고 약간 좀 은둔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외롭고 이러기 때문에 어머니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과도하게 밀착을 갖거나, 또 반대로 너무 관심이 없거나, 이제 남편과 이혼하고 자식만 보고 사시는 분도 계시고요. 남편과 이혼하고 외롭다 보니까 자신의 삶이 너무 중요해서 자녀에게 무관심한 분도 계시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자녀의 성격 발달과 정서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겠습니다. 성인기의 발달 영역, 심리적 발달의 7번째예요. 바로 직업의 선택입니다. 직업 생활인 거죠. 성인기의 중요한 과업은 직업과 결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직업의 선택입니다. 네, 직업을 선택할 때는 이것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죠. 이것이 바로 성인기의 중요한 과업입니다. 이걸 통해서, 직업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거, 사회활동을 또 어떻게 하고, 이게 또 수입과 연결되는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결혼을 해서 원가족과 분리가 되고 하나의 독립된 가정을 이루려면 경제적인 능력 굉장히 중요하죠. 성인기에 어떠한 직업을 갖느냐가 그 이후의 삶의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의 사회는 다양화가 됐어요. 국제화가 되고 세계화가 되고 산업화. 그래서 이제는 직업의 종류도 다양하게 됐고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직업은 많은 요인의 영향을 받는데요. 그 중에 바로 대표적인 것이 개인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이에요. 그 중에 개인적인 요인은 적성, 능력, 흥미, 가치관, 학력, 성별, 신체 조건들입니다. 이제 물론 우리가 어떠한 것에 적성을 가지고 어떠한 것에 흥미가 있고 뭐 어떠한 것에 재능이 있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부모의 직업이라든가 가정의 어떤 사회적 경제 지위, 또 교사의 역량, 산업 구조의 변화, 직업의 수요, 대중매체, 이것의 영향도 받는다는 거죠. 이제는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자신의 적성이라든가 능력, 흥미보다는 안정된 직업, 정년까지 월급 잘 나오는 직업, 꾸준히 할 수 있는 직업, 이런 걸 다 원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아이들에게 어떤 직업을 갖고 싶냐 그럼 뭐 경찰관, 소방관 굉장히 많았거든요. 요즘에는 아이돌이 많다 그러죠. 그래서 왜 그러면 아이돌이 돈을 잘 벌기 때문이래요. 그런 말도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또 내가 이런 직업을 갖고 싶은데 내가 신체가 안 돼요. 이런 것도 많이 있죠. 또 우리가 환경적인 요인으로 방금 얘기 드렸던 부모의 직업, 보통 이제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의 자녀가 사회복지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부모가 어떤 직업을 갖냐에 따라서 그 직업에 관련된 것들을 많이 접하게 되고 또 많이 보게 되겠죠. 그래서 부모의 직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이제 부모의 직업이 뭐 사회복지면 자녀분들이 사회복지는 꼭 아니어도 사회복지와 관련된 뭐 특수학교 교사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걸 많이 봤거든요. 또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어떤 가족의 분위기도 있지만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으면 질 높은 사교육을 받을 확률도 높아지겠죠. 그러면은 공부를 잘하게 되겠고 또 성적이 우수하면 아무래도
더 높은 지위를 갖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확률도 높아요. 또 교사의 영향도 있습니다. 특히 뭐 대학을 갈 때에 간혹 가다 가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왜 사회복지학부로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그냥 선생님이 가라 그래서 갔어요. 이런 친구도 있거든요. 물론 뭐 그 성적 때문에도 있겠지만 이 아이를 내가 지켜봤을 때에 이 아이가 사회복지하고 잘 맞을 것 같다라고 부모님이나 학교의 선생님이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이런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또 산업 구조의 변화. 요즘에 뜨는 직업 뭐 이러면서 특히나 우리 사회도 사회복지가 이제 발달하면서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이 폭발적으로 많아졌죠. 요즘에 뭐 웬만하면은 저희 집안만 하더라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4명이에요. 저희 집안에도. 이렇게 어떤 뭐 가족의 분위기 영향도 있겠지만 산업 구조의 영향, 또 직업의 수요, 요즘같이 고령화가 심각한 사회 혹은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에서는 노인 발달, 실버 산업 혹은 유아 발달, 이런 뭐 보육 산업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을 하죠. 우리가 이런 것들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대중매체입니다. 제가 아까 아이돌 말씀을 드렸죠. 대중매체를 통해서 아이돌을 보니까 좋아 보여요. 나이도 어린데 인기를 얻고 돈도 많이 벌고 예쁘게 화장하고 TV에 막 나오고 멋있어요. 이런 영향도 미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직업이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벌어야 되고 돈을 벌려면 직업이 당연히 필요하죠. 하지만 직업을 선택한 이후에 그 직업에 대한 선호도가 달라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직업을 갖지 않았을 때는 이게 되게 멋있어 보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막상 그 직업을 갖게 되면 생각보다 힘들다는 거죠. 사회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 가시게 되면은 여러분이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낮은 처우, 열악한 환경, 업무 과다, 굉장히 힘들거든요. 바뀔 수도 있어요. 이제 반면에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일을 해보니까 할수록 매력을 느끼고 누군가를 자립시키고 희망을 줄 수 있는, 누군가를 지지할 수 있고 원조할 수 있는 직업이란 점에서 매력이 더해지기도 합니다. 개인이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성인기 중요한 과제예요. 근데 자기 능력이라든가 이거보다도 지금 사회 분위기가 그냥 돈을 많이 벌고 안정된 직업을 선호하다 보니까 선택한 직업에 만족을 느끼지 못해가지고 우리 왜 직업의 유목민이라고 합니다. 유목민이 물을 찾아서 이렇게 다니는 민족이에요. 소수 민족인데 직업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자꾸 직업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에는 수많은 직업이 존재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대부분 선호하는 직업이 있지만 사람들이 선호하는 직업이라고 해서 나한테 그게 어울리지는 않는다는 거죠. 요즘에 뭐 공무원들 이런 시험이 굉장히 경쟁률이 높다고 얘기하죠. 안정된 거기 때문에. 하지만 그게 다 맞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직업을 통해서 자기 개발과 자아 실현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해서 안정된 직장을 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통해 내가 뭔가 보람도 느끼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직업을 가지려면 그 직업에서 요구하는 전문 지식과 기술, 또 이거에 따른 어떤 뭐 남과 다른 차별화된 뭔가가 있어야겠죠. 우리 사회복지학부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가장 먼저 가고 싶어 하는 곳이 종합사회복지관이에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원하는 인재는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 1급, 뭐 엑셀 프로그램 가능자, 프로포절 잘 쓰는 사람, 또 운전면허 1급, 일종 실제 면허 가능자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그것을 갖추기 위해 우리가 그 조건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또 이렇게 직업을 선택할 때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능력 혹은 뭐 신체 조건, 나는 키가 커요. 그러면 키 큰데 유리한 직업들, 나는 키는 작지만 굉장히 섬세해요. 뭐 이런 것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뭔가 신체적, 정서적 특징을 보고서 그에 맞는 직업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직업을 가졌어요. 그러면 그것만큼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직업 생활입니다. 직장 생활의 주기는 선택과 입사, 적응, 유지, 은퇴의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직업 세계에 처음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새로운 책임과 역할을 부여받죠. 우리 인수인계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우리 이제 업무를 전달받는데요. 이때 생각지 못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업무를 할 줄 알고 갔는데 다른 업무를 시키기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가 처음 돼서 이제 복지관을 들어갔는데 지역에 대한 거를 알아야 된다고 영업부터 시키더라고요. 요즘 그런 회사 많거든요. 관리자로 들어가도 그 환경을 알아야 직원을 관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영업부터 시키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 그 과정을 견디지 못한다던가 혹은 또 그게 나하고 너무 맞지 않는다던가 이런 생활에 직면하게 되죠. 또 반대로 나하고 너무 잘 맞는다고 하여도 그냥 내가 입사하기 전에 가졌던 지식 가지고 꾸준히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노력하고 변화시켜서 왜냐하면 트렌드가 바뀌니까. 사회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부터 이제 사례 관리가 중요하게 됐고 이러면은 또 사례 관리에 대해서 공부를 또 해야 되고요. 이제 언제부터인가 노인복지가 활성화가 됐으면 노인복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또 전문 지식을 익혀야 되고요. 이렇게 입사했다고 해서 내가 입사하기 전에 갖추었던 그 지식 가지고 쭉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끊임없이 나를 변화시켜서 이 과정이 성인밭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저희 이제 사촌 동생이 삼성을 다니는데 새벽에 영어 공부를 하러 다녀요. 영어 회화. 이런 것도 하고요. 무슨 막 역사 같은 책도 되게 많이 보고요. 계속 공부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직장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도 있지만 이 과정이 바로 성인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내가 한 번 더 내 자신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관계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은 상대방이 자신의 직업의 적정 여부에 따라서 대인관계 적응 수준과 지도력을 판단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업무 수행 능력을 보고도 판단을 하지만 대인관계, 특히나 한국 사회는요. 일만 잘한다고 성공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에요. 인간관계, 대인관계에서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 과정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보통 인간관계 이런 거는 내가 보고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타인이 피드백을 주는 거죠. 쟤는 인간관계가 안 좋아. 쟤는 뭐 좋아. 이런 식으로. 타인의 피드백을 통해서 어떤 건설적인 피드백은 내가 어떻게 나가야 할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주고 도움을 주는데요. 그게 아니면 평가절하가 되는 이제 한국 사회는 너무 경쟁이 많다 보니까 잘해도 잘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죠. 좋은 소문은 퍼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나쁜 소문은 금방 퍼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혼란과 분노를 유발하게 되고요. 이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미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직장 생활에서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업무의 만족도 있지만 직장 동료와의 관계예요. 직장 동료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협동심, 성취감, 경쟁심을 갖게 하죠. 이 과정에서 직업에 대한 능률과 자기 발전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일을 해보니까 여러분도 사회생활 하시면 느끼겠지만 업무보다 더 힘든 게 인간관계거든요. 근데 이 인간관계에서 누가 가장 방해가 되냐? 나와 나이가 비슷한 사람, 나와 비슷한 시기에 입사한 사람이에요. 차라리 나이 차이가 많거나 혹은 아예 업무 영역이 틀리거나 이러면은 부딪힐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뭔가 나와 비슷하고 나이가 비슷하고 뭐 조건이 비슷하고 이렇게 서로 지나친 경쟁 또 이런 긴장은 갈등을 유발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겉으로 보면은 되게 웃으면서 내 편인 것 같지만 뒤에 가면은 내가 뭔가 안 되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예요. 네, 참 씁쓸합니다. 이게 바로 어른들의 세계라는 거죠. 여러분의 부모님도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또 특히나 사회복지기관은 여자가 많잖아요. 여자들끼리 그런 미묘한 신경전도 네, 많습니다.
자, 챕터 두 번째로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관심 영역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 실천에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룬 혹은 직업을 가진 성인기에는 어떠한 우리가 실천 개입을 해서 도와주어야 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배우자의 학대입니다. 네, 이제 결혼을 해서 적응을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배우자 학대라는 것은 남편 또는 아내가 다른 한편을 신체적, 정서적, 성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에게 가하는 경우가 많죠. 배우자의 학대를 목격한 자녀는 불안감과 공격성, 학업 부진, 비행 등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뭐 학대가 꼭 때리는 것만이 학대는 아니잖아요. 그건 당연히 학대고 언어적인 학대, 성적 학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과거에는 남편이 아내를 학대했어요. 지금도 물론 남편이 아내를 학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비율이. 하지만 요즘에는 아내가 남편을 학대하는 경우도 종종 일어나고 있다고 하죠. 자, 이거를 목격하는 이제 자녀들은 커서도 그대로 답습되어서 자신이 원가족에서 분리되어서 가정을 이루었을 때에 이 자녀도 학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학대를 한 경우에는 그냥 학대를 하지 않죠. 알코올 중독, 습관성 음주, 약물, 스트레스, 정신장애 이런 것들. 가장 무서운 게 자신이 학대를 받은 기억이 있었을 때, 또 가부장적인 구조, 부부간의 갈등 이런 것들. 특히나 경제적으로 남자가 어려워지면 더 많은 학대를 한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남자가 경제적으로 사회에 나가서 사회 지위적인 위치가 높거나 혹은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을 때 이런 게 많고요. 아버지가 이제 과거에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학대하는, 때리는 폭력을 가정 폭력 속에 자란 자녀가 커서도 학대를 한다고 합니다. 배우자의 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가정 내 폭력을 단순한 부부싸움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가 가정 내에 은밀하게 그 가정의 이야기인데 이걸 내가 개입해서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해서 그 가족 치료의 기회를 놓쳤는데 이것을 자꾸 음지로 숨지 말고 적극적으로 가족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요. 여성분들은 가족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남성분들이 보통 안 하려고 그래요. 자존심이 상하고 남자가 그럼 큰 소리 치는데 이게 문제야?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것들 누가 보면은 네, 분명히 치료를 받게 해야 되고요. 두 사람 사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녀애가 가정폭력을 학습시키게 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대를 받으며 자란 그걸 보고 큰 자녀가 네, 가서도 또 학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혼입니다. 네, 이제 우리 사회는 이혼요. 여기 보시면은 성인기에 신체 관리도 필요합니다. 성인기 초기에는 아주 신체적으로 왕성한 시기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요때 관리를 잘하지 못하면은 중년기와 노년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건강하다고 자신의 건강을 과신하지 말고 균형 잡힌 식단과 또 지나친 음주라던가 흡연이라든가 스트레스 이런 거를 멀리하면서 뭔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특히나 또 요때는 자녀를 출산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임산부 교실, 또 예비부부 교실, 또 부모됨의 역할. 요즘에 보면은 뭐 자녀를 방치하고 부모가 PC방에 있다가 자녀가 뭐 죽었다, 막 이런 거 많잖아요. 부모됨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 사회적 발달이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아 정체감, 부모 교육 이런 것들. 또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신체적인 발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모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과정으로 정서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성숙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모 교육이 필요하고요. 최근에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남성이 가사에 참여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죠.
과거에는 이렇게 안 했다고요. 이 부분도 일, 가정, 양립을 위한 교육도 필요하고요. 여성도 생계에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남성이 가사를 분담해 줘야 되는 이런 부분도, 또 이제 가족 구조가 바뀌어서 가족 구조에 맞는 역할, 과거처럼 확대 가족이어서 뭐 부모님이 계시고 이게 아니고 이제는 뭐 부부와 자녀가 사는 세대가 많게 되고, 또 요즘엔 주말 부부도 굉장히 많죠. 뭐 부부 사이가 안 좋아서 주말 부부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직장 문제로 이럴 때는 그에 맞는 역할과 구조가 필요함을 남자도 받아들이고 이에 맞는 교육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가사 일이 여자의 몫이라고 치부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뭐 요즘에는 남성들이 워낙 다양하게 내 가사 분담을 합니다마는 아직도 이게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또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남자가 너무 경쟁 사회를 살면서, 또 한국은 교통 대란, 출근 시간, 퇴근 시간 뭐 보통 1시간 이상은 걸리잖아요. 거기다가 정시에 땡 하면 퇴근하는 직장인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눈치 보느라 퇴근을 못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남아서 또 일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집에 오면 8시, 9시가 되고 저녁까지 먹고 오는 경우는 뭐 10시, 11시. 그게 아니면은 저녁만 먹고 나면은 이미 시간이 늦으니까 가사 분담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여력이 없는 거예요. 지친다는 거죠.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아까 PPT가 넘어가는 바람에 조금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기타 직업 관련 프로그램이에요. 이제는 평생 직장의 개념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른 나이에 실직을 하기도 하고요. 혹은 맞벌이가 아닌 남자 혼자 직장을 다녔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여성이 직장을 다녀야 되는 시기가 왔는데 경력이 단절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니까 고용에 대한 부분들, 또 직업 훈련 같은 경우들, 아니면은 이른 나이에 명예퇴직을 하게 되면은 뭔가 창업을 한다. 요즘에 왜 옛날에는 무슨 뭐 5, 6도 뭐 4, 5정 뭐 40대 50대 정년퇴직 이랬는데 요즘에는 이퇴백, 20대 태반이 백수 막 이런 문제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취업을 위한 자신의 적성이라든가 직업 훈련에 관련된 취업을 좀 잘 보고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하고 다각적인 게 필요하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의 실직은 단순한 그 가정에 돈이 없어서 그런 어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의 실직 그 자체가 가정이 유기되고 해체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성 가장이라든가 장애인들에 대한 직업과 관련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때 이런 지원 프로그램이 되지 않으면 중년기가 되면 40대 중반 이렇게 되면은 그땐 더 어려워지거든요. 성인기가 가장 왕성하게 해서 직업을 가지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양육해야 될 시기인데, 요때 직업에 대한 재정적인 게 서지 않으면 결혼을 미루게 되고,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자녀를 낳지 않게 되고, 혹은 자녀를 낳았는데 너무 어려워서 가정이 해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또 이혼율 증가로 올라가게 되는 거고, 가족 간의 불화와 소통의 단절,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서, 가장 신체적으로 왕성한 시기지만 이때 또 해야 될 직업 선택과 결혼, 자녀 양육, 이런 과업들을 잘 달성해야지 성인기를 즐겁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용불안, 요즘같이 청년 일자리가 없는 고용불안 시대에는 내 취미나 정서와 그것보다는 안정된 직업을 선호하기 마련인데요. 그러면 그 직업을 갖기 위해 필요한 기술들을 익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죠. 네, 시간이 좀 많이 길었죠? 여기까지의 성인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중년기 13주 차에는 우리 교재 12장 중년기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할 거예요. 같은 성인이지만 성인기와 중년기는 또 다른 발달 단계를 보이는데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